물론 여러분은 승부 조작, 조작된 선거, 매수된 심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2002년 월드컵에서 벌어진 스캔들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월드컵에서 번번이 실패하며 모든 팀이 우리와의 대결을 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비신사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말입니다. 팀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감독을 영입했고 사실상 국제축구연맹의 내부로 스며들었으며 대회 개최권을 따냈고 닿을 수 있는 모든 심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달러가 흘러간 끝에 우리는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돈으로 샀음에도 결국 우승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역사상 최악의 심판이었던 바이런 모레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결국 마약 밀매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짧은 역사 여행을 떠나보자. 영국 선원들이 공을 차며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한국인들은 축구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무렵 한국은 아직 독립국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이를 바꿀 방법이 없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일본을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그 누구도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에는 끝이 찾아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립을 이루었다. 그리고 10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진출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예선전을 통과해야 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상대가 일본이었다. 승자가 월드컵 진출권을 얻게 되는 경기였다.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총합 스코어는 7대 3. 하지만 이 경기로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최초의 완전한 독립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했지만 180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남겨진 것은 단 하나, 무득점, 15실점, 그리고 단 3,000명 남짓한 관중이 한국의 경기를 지켜봤다는 사실뿐이었다. 같은 날 서독과 헝가리의 경기를 지켜본 관중은 6만 명에 달했다. 그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대표팀은 더 강해져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정말 돌아왔다. 32년이 지나서야 다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운은 따라주지 않았다. 첫 경기에서 마라도나를 상대하게 되었고 결과는 처참했다.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다. 12년 후 그들은 한계에 도달했다. 예선에서는 손쉽게 승리했지만 본선에서 단 2경기 만에 8골을 허용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조별리그가 끝나기도 전에 대표팀은 감독을 현장에서 해임했고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커스 히딩크를 영입하는 것이었다. 그는 방금 네덜란드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둔 인물이었다. 이제 월드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해야 했다. 더 이상 착한 한국은 없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만약 월드컵을 조작할 계획이라면 차라리 홈에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그리고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대표팀은 믿기 어려운 선택을 했다. 오랜 숙적이었던 일본과 손을 잡고 공동 개최를 추진한 것이다. 당시 이 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었다. 그때까지 월드컵이 아시아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것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엄청난 논란이 즉시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월드컵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열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일본이 본선 진출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양국을 가르는 바다가 거대한 물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차 문제 때문에 유럽인들은 아침 일찍 경기를 시청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아시아에는 충분한 축구팬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장이 텅텅 빌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동 개최 제안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손쉽게 통과되었다. 물론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경쟁이 예상보다 약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실질적인 후보는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거의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는 멕시코뿐이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해에는 심지어 공식적인 투표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국제축구연맹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박수갈채로 개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쉽게 말해 월드컵을 개최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였다는 뜻이었다. 의심할 만한 점은 전혀 없었다. 특히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잠깐만. 사실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한국인이 아니라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직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결국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대회 개최에
전체의 4,007억 달러를 쏟아부은 후 대한민국은 놀라운 팬들의 응원 속에서 개막을 맞이했다. 그러나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진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은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두었다. 다소 뜻밖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는 의심을 살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대회는 계속되었다. 그 후 미국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조금 이상한 페널티킥이 있었다. 3명의 선수가 동시에 넘어졌는데 그 순간을 명확하게 포착한 카메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승점사를 확보한 상태였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하면 무조건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다음 상대는 포르투갈이었다. 루이 코스타, 비토르 바이아, 그리고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던 루이스 피고까지 포진한 팀이었다. 그들은 포르투갈의 황금 세대라 불리는 선수들이 이끌던 강팀이었고 대한민국만큼이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포르투갈 선수 2명이 퇴장당했고 21살의 박지성이 경기 유일의 골을 터뜨렸다. 이 시점에서 반칙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경기는 거칠었고 양팀 모두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보다 더 많은 반칙을 범했다. 21대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포르투갈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듯했다. 이는 충분히 의심스러웠지만 이후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16강 경기, 즉 이탈리아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 경기가 끝난 후에는 지구의 자전차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해야 한다. 바로 바이런 모레노. 이 에콰도르 출신의 심판은 국제축구연맹에 의해 1996년에 심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모국에서 논란 많은 정치적 인맥과 더불어 더욱 논란 많은 판정으로 유명해졌다. 예를 들면 그는 한 경기에서 13분의 추가 시간을 선언했는데 덕분에 특정 팀이 추가 시간 동안 2골을 넣고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가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경기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자면 그는 분명히 우리 선수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그는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도 명확한 반칙 장면을 보여줄 만한 좋은 카메라 앵글이 없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나 2002년 월드컵이 처음으로 AD 화질로 중계된 대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묘한 카메라 앵글 문제는 더욱 수상쩍었다. 다행히도 부폰이 완벽하게 방향을 예측하며 선방에 성공했고 페널티킥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통제 불능의 혼돈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경기 내내 극도로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 이는 월드컵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경기 중 하나로 기록될 법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경고를 받지 않았다. 토마시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넘어졌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델 피에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치 럭비를 하듯이 넘어졌으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심지어 말디니가 머리에 발길질을 당했지만 또다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만 모레노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다. 델 피에로가 팔꿈치로 가격당했다. 평소였다면 확실한 레드카드였겠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90분이 지났을 때 스코어는 1대 1이었다. 그리고 2002년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골든골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먼저 득점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바로 이 순간 모레노는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토티가 페널티 박스로 돌파해 수비수를 제쳤다. 명백한 접촉이 있었고 누구나 반칙을 확신할 정도로 분명한 장면이었다. 모레노의 휘슬이 울렸다. 모두 페널티킥 선언을 기대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오히려 대한민국에게 프리킥이 주어졌다. 모레노는 토티가 시뮬레이션했다고 판단했고 페널티 대신 2번째 옐로카드를 꺼내며 그를 퇴장시켰다. 믿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특히 이 장면이 발생한 순간 모레노는 사건이 벌어진 지점에서 무려 36m나 떨어져 있었다. 이후 토마시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완벽히 돌파에 성공했다. 그는 이미 이탈리아를 다음 라운드로 이끌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휘슬이 울렸다. 오프사이드. 그러나 예상했겠지만 오프사이드는 없었다. 결국 대한민국이 골을 넣으며 경기가 끝났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단순히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격분했다.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이 치솟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본국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분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이탈리아 장관 프랑코 프라티니는 이 경기는 수치이며 완전히 스캔들 그 자체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마치 누군가가 테이블에 앉아 우리를 대회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대표단의 수장 역시 참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나라다. 분명 무언가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 심판 판정은 마치 코미디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와 비난 속에서도 가장 황당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낸 사건이 있었다. 안정환, 골든골의 주인공. 그는 당시 이탈리아의 페루자에서 활약하고 있었고 월드컵에서 넣은 골수가 시즌 내내 클럽에서 기록한 골보다 많았다. 결국 그는 단순히 경질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축출당했다. 구단 측은 별다른 절차도 없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뛸 때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가?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우리는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그는 우리를 배신했다. 나는 그들의 실망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공격수다. 골을 넣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 건가?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드디어 당신들의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찾았으니 말이다.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자. 대한민국이 델 피에로, 말디니, 토티 등 축구계의 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 이제 목표는 위대한 스페인이었다. 스페인에는 이에로, 푸yor, 모리엔테스, 차비 같은 전설들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축구 경기가 복싱 시합으로 바뀌었다. 팔꿈치는 사방으로 날아다녔고 패스가 뚫릴 때마다 옵사이드가 선언되었다. 선수들의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페인이 골을 넣었다. 하지만 주심은 이를 취소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수비수를 향해 과격한 플레이를 했다고 판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주심 가말 알 간두르만이 그렇게 봤을 뿐이었다. 그러니 항의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후 루이스 엔리케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또다시 휘슬이 울렸다. 판정은 오프사이드. 하지만 오프사이드는 아니었다. 연장전에서 스페인은 골든골을 터뜨리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엔테스가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심이 기막힌 판정을 내렸다. 공이 경기장을 벗어났다. 그러나 공은 결코 나가지 않았다. 결국 경기가 끝난 후 승부차기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은 실수할 수 없었다. 승부차기는 꽤 간단한 일이었으니까 맞지? 유일한 실수는 호아킨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골키퍼 이훈재는 아무렇지 않게 골라인에서 두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슈팅을 했다. 분명히 승부차기는 다시 진행되어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이 부당하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로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일 이후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교묘한 헤드라인으로 축제를 벌였고 결국 피파는 무언가를 말해야 했다. 제프 블래터 자신은 그것이 단지 우연이며 특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든 것이 예전처럼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고 독일과의 중결승에서는 상황이 더 평범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독일은 발락의 유일한 골로 승리를 거두었고 그 골은 거의 90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 아마도 독일은 승부차기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표팀은 그만큼 멈춰야 했다. 세 번째 자리 결승전에서 터키는 경기 시작 10초 만에 하칸 쉬퀴르 덕분에 앞서갔고 결국 그들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의 성과에 대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명보는 대회에서 세 번째로 뛰어난 선수로 브론즈볼을 수상했고 또 다른 두 명의 선수가 대회 심볼릭 팀에 선정되었다. 이는 아시아 국가 대표팀이 이룬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성과였다.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위대한 업적이자 일종의 기적으로 여겨졌다. 구수 히딩크는 국민들에게 매우 사랑받았고 그에게 명예 시민권이 부여되었으며 빌라 하나가 선물로 주어졌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더 큰 스캔들이 드러났다. 프랑스 선수들은 대회 전에 한국과 경기를 했던 뒤 그들이 도핑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프랑크 레베프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마치 그들이 슈퍼 충전을 받은 것 같았다. 월드컵 전에 그들을 본 사람은 없고 월드컵 후에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중결승에 진출했을까? 1년 전엔 우리 팀이 그들을 5대0으로 이겼다. 이게 의심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그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됐다고? 심판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이를 잘 넘기지 못했다. 처음에 모레노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내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부패는 삶의 방식이니까 그들은 모두 미성숙해. 모레노 씨를 탓하지 말고 자신들을 탓하라.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 후 그는 자신이 조작 경기를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피파는 그만 이 친구라고 말하며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그를 추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상하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건 단지 큰 오해였고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는 추방된 지 1년 만에 돌아왔고 행복하게 살았다. 알겠죠? 농담입니다.
3주 후 그는 한 경기에서 3명의 선수를 퇴장시키며 온 나라를 적대적으로 만들었고 곧 모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은퇴를 결심했다. 이제 그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될까? 평온한 삶을 살긴 했지만 7년 후 그는 뉴욕에서 6kg의 헤로인을 속옷에 숨기고 있던 중에 체포되었고 결국 2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무능한 심판에서 가장 무능한 마약 밀매상으로. 부폰이 말했듯이 6kg의 마약? 놀랄 일도 아니죠. 그가 이미 2002년에는 마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의 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말 알 간두르에 대해 말하자면 조사 결과 그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새 차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말하면 그 차는 대한민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피파에서도 왔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죠? 부회장이 한국인이라고? 맞아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실 그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갑자기 은퇴했습니다. 우연일까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 이후로 아시아팀은 16강 이상을 넘지 못했고 거의 결승에 올라갈 뻔한 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파에 대해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채널에서 전체 조사를 진행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